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보도 때문에 대단히 예민해 있더라고요. 언론들도 그러고 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군사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한테 재래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도록. 그 대신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 또 핵기술을 얻고 식량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 언론들이 굉장히 놀랄만하지요. 북한이 여기서 우주기술과 핵기술을 더 얻는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안보 부담이 올 것 아니겠어요. 네. 러시아의 우주기술, 핵기술은 미국도 늘 몰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초기에는 소련이 미국을 앞서가는 분야가 있었어요. 대표가 우주기술입니다.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해요.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것을 그 충격을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러요. 그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에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도 우주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나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에는 지금도 러시아가 미국과 협력하는 그런 나라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휴스턴에 있는 나사 스페이스 센터를 다녀와서 압니다. 한 3시간 동안 특별 코스로 안내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어요. 미국 사람 영어 참 어렵습니다. 갔다 와서 휴스턴 대학에 강연할 예정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내가 학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대충 알겠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사. 저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나사야. 중국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우주기술 거의 미국 턱 밑에까지 지금 치켜 올라갔습니다. 제가 나사 스페이스 센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이 저렇게 짧은 기간에 우주기술을 이만큼이나 개발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러시아 기술 도입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우주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 고흥 나로도에 있는 로켓센터 거기도 처음에는 러시아 기술로 시작했다가 이제 기술을 국산화하고 그것이 북한에 들어간다.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자 미국에서는 그 일정을 일부러 공개하면서 군사협력하지 마라. 협력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뭘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는지 사실은 좀 공허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발표를 했어요. 유엔을 통한 대북 추가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엔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하는 건 자기들이 거부하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제재한다는 것이 제재 초기에 비하면 효과가 그렇게 나질 않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뒷배가 점점 튼튼해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한테 도전하는 중국이 돼 있고 러시아도 무기력한 러시아를 벗어나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말도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뒷배가 점점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엄포나 유엔의 제재 노력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월 18일에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한미일 삼국 정상이 회담을 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이 회담을 하면 뻔하지요. 삼국이 점점 더 많이 협력하자, 연대하자. 거기서 군사 분야에 대해서까지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대만 문제를 언급한다든가 해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슬쩍 건드렸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과인 것처럼 발표가 됐죠. 성과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공짜 성과가 아니죠. 한국, 미국, 일본이 손을 잡고 군사 분야에까지 협력을 확대하자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도 우리도 연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둘인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지만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로의 대치 구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1945년, 46년 냉전 시작부터 냉전이 끝난 1991년까지 45년 동안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대치되어 있었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대치 구도가 조금은 와해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방어 역량,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뒷면에서는 한반도가 또다시 냉전의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되게 돼요. 그것이 우리한테 반가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리고 왔어요. 중층 외교 시급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한미일 협력 강화 여기에는 당연히 일본도 포함되죠. 일본은 미국 그리고 한국 특히 한국을 편한 상태로 만든 것은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고 그것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그 뒷면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계의 최고참 90이 넘으시고 아마 올해가 13선인가 14선인가 12선인가 모르겠네요. 니카이라는 분이 있어요. 와카야마 현 우메보시가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매실 장아찌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와카야마 현립농업고등학교에는 특활이란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기억하십니까? 특별활동. 거기에는 매실 특활반이 있습니다. 3년 내내 매실만 공부하다가 나가는 학생이 해마다 한 20-30명씩 돼요. 그 정도의 곳입니다. 거기 출신 최고참 의원 니카이를 중국 책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가 기시다인데 바로 자기 직전 총리 스가를 한반도 책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는 미국하고 한국 손잡고 우리는 연대 강화한다 하면서도 한쪽은 북한의 자기 전임자를 책임자로 만들고 중국에는 최고참 의원을 책임자로 지명을 했어요. 더구나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노 요헤이라는 고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의원 의장을 했고 DJ의 친구세요. 그분이 지금은 현직이 아니고 그분 아들이 고노 타로라고 지금 디지털 무슨 장관이에요. 그 전에 방위청 장관도. 고노라는 분이 관방장관을 할 때 발표한 담화문이 역사적인 담화문입니다. 그것을 고노 담화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발표한 담화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군대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걸 자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는 매우 우호적인 그런 분이 고노예요. 그분한테 경제인 수십 명을 묶어줘서 중국에 보냈어요.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을 경제인 수십 명과 함께 묶어서 중국에 보내서 경제협력 방안을 상의를 했어요. 총리는 앞쪽으로는 미국, 한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 뒤로는 최고참을 중국 책임자로 지명하고 자기 전임자를 북한 책임자로 지명하고 아시아의 가장 인기 있는 원로 정치인의 경제인 수십 명을 묶어서 중국에 보내가지고 무역과 경제협력을 상의했다. 이게 일본이에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런 외교를 일본 사람들이 중층 외교라고 불렀어요. 이건 특별히 일본말이 아니라 한자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냥 별로 안 그러잖아요. 단층 외교라고 할까, 단세포 외교라고 할까 이래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중층 외교로 가라.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이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일 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다. 한일 관계 안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자면 미국 당신들도 원이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해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한테만 잘하면 다 될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하고 군사협력하겠다니까 호들갑 떨고 갑자기 놀래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격려화했습니다. 한국에서 회담을 하면 한국 대통령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중국, 일본 정상에 서고 일본 가서 오면 일본 지도자가 한가운데 서고 중국 가서 오면 중국 지도자가 한가운데 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에 근무했던 일본 언론인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DJ가 어디에 서 계시건 DJ가 가장 무겁게 보인다. 그것을 존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한반도 상황 쪽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신지식인 협회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분야를 말씀드리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도를 보면 그 나라의 운명이 보인다.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처럼 비구하게 태어난 나라도 세상에 드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경제력, 군사력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4개 나라, 그 4개 나라에 에워싸여 있는 지역이 지구 전체를 통해서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 한반도도 위아래가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있고 그 남쪽에서 우리가 오밀조밀 살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4가지의 운명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외정책 또는 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4가지 운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서 3년 이상 전쟁을 했고 70년 동안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잠시 쉬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70년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쉬고 있는 것을 완전히 끝낸 것으로 하자. 정치적 선언이라도 하자. 그것이 종전선언이에요. 그걸 추구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발상을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무슨 수를 써도 평화를 정착시켜야만 됩니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꽝이다. 어렵더라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 자막 나왔죠. 책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평화가 수립되면 그 이익을 제일 많이 볼 나라도 대한민국이에요. 평화가 깨지면 제일 손해를 많이 볼 나라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념의 차이를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하는 길이지. 그걸 과장해서 우리 내부를 다시 편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어제 경향신문이 그걸 보도했어요.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그 아이디어를 내서 대통령을 사로잡은 사람이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 한 분이다. 지도자는 어떤 한두 사람의 얘기에 갑자기 빠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정책화할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즉흥은 금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이 즉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운명 중에 첫 번째 분단국가라는 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운명은 동맹국가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를 휴전하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하고만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50몇 개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부자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미국 한 나라와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안보를 유지했고 어려웠을 때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미국과 함께 추구해오던 가치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의 보호라든가 다양성의 포용이라든가 이것은 동맹국가로서 우리가 함께했던 가치고 앞으로도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동맹국가의 운명입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동맹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안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맹할 것인가 이것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 학자들은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릅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미국서도 그렇게 불러요. 이게 동맹국가의 운명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꼬리처럼 붙어있는 게 한반도입니다. 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로서 좋은 일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 전쟁터로 많이 짓밟힌 것이 이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청일전쟁이고 임진왜란도 일본의 도요토미가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 좀 빌리자 이러면서 우리를 먹었습니다. 그런 기구한 운명을 우리가 겪어왔어요. 반도는 대륙의 끝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웃의 큰 나라들이 있죠. 커도 그냥 큰 게 아니라 하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한테 도전하는 유일한 나라 중국, 또 한 나라는 미국 말도 누구 말도 안 듣고 이웃 나라 침략해서 지금 1년 반 이상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있어요. 좋건 싫건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하고 원수 척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안정적으로라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반도국가의 숙명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태위태하지요. 네 번째 운명은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입니다. 통상,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것을 무역 의존도 이렇게 부르는데 해마다 들쭉날쭉해요. 제일 적었을 때 60%, 많을 때는 85%. 무역에 엄청나게 의존합니다. 무역에 의존하는데 얼마나 의존하느냐? 지구상에 있는 한 200개 나라 정도하고 무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한국에 들어온 날입니다. 처음에 마스크가 없다. 약국 앞에 한 200m 줄 서가지고 매번 약사님한테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마스크 없는 것이 어떻게 약사님 탓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진단 키트도 부족했습니다. 후배 하나가 면봉 공장 사장인데 장가 가서 부인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나 봐요. 면봉 그거 만들라고 언제 먹고 사냐고. 코로나 터진 뒤로 이것이 막 콧구멍 들어가는 보통 일이 아니게 됐죠. 충청북도 오송에 작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봐서 거기서 면봉 가지고 코로나 진단하는 그 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 불과 2달 사이에요. 2020년 5월, 6월 세계 165개국에 그걸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장사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장사의 운명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싫다는 말을 또 함부로 못하지요. 누구 밉다고 안 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 사이를 이간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두바이 가가지고 이란하고 당신들 사이가 안 좋지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통상국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웃에서 다 환영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싫어하고 견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않겠어요. 네. 동맹관계라고 해서 미국하고 잘 지내면 이웃 나라들이 다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뭐라고 시비를 하지. 반도국가라고 해서 중국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주변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지. 미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리고 통상국가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잘 지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지요. 요즘에는 리쇼어링, 무슨 오프쇼어링,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리쇼어링은 외국 나갔던 기업 돌아오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프렌드 쇼어링.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로 사이좋은 나라끼리 공급망을 형성해보자. 그러니까 반도체 중국한테 너무 많이 수출할 생각 말고 공장도 미국에다 짓고 그런 것을 프렌드 쇼어링. 한국 수출의 20%가 반도체고요.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에 가는데 중국 괄호 열고 홍콩 포함이에요. 그것을 늘리려고 하지 말아라. 인텔이 중국에서 철수하는데
그 빈칸을 한국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국가도 마음대로 못하게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 네 가지가 이렇게 서로 충돌합니다. 요즘 올라 그러면 딴 쪽에서 뭐라 그러고 이쪽으로 올라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대한민국 역대 정부 가운데서 민주당 정부는 분단 국가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단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5번이 있었는데 5번의 정상회담 모두 민주당 대통령만 했어요. 김대중 1번, 노무현 1번, 문재인 3번이에요. 저쪽 쪽은 정상회담 1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민주당 정부는 분단 국가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 이름이 대통령마다 전부 바뀌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수정당이라고 해요. 민주당은 계속 민주당이었잖아요. 거기는 동맹국가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조금 강조가 아니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합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 정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가지가 서로 충돌해서 같이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 역사상 북한과도 잘 지내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와 편하게 지낸 시기가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시대에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대단한 지혜와 철학이 제가 그래서 DJ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로 돌아가면 전부 20살 이상 젊어질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괜찮겠죠? 그 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할지어도 그 지혜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그 결과가 6.15 선언으로 나오죠. 6월 15일에 회담은 6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그해 4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 있고 난 뒤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5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모여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 쪽에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0명 정도, 5명씩 2개 반을 편성해서 1개 반은 미국, 일본, 또 1개 반은 중국, 러시아에 보내자. 미국, 일본 반의 반장은 유재건 의원이었어요. 서울 성북구 국회의원 하신 미국 변호사, 영어를 잘하셨는데 중국, 러시아 반은 반장이 문희상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일본 반의 제일 쫄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미국, 일본 반, 중국, 러시아 반이 열흘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나라 정치인, 언론인들마저 정상회담을 설명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주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변 4강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김대중 정부가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었으니 정치인 당신들은 그 나라의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얻어다오 이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저는 초선이 그 10명 중에 초선이 저 하나뿐이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선서 안 해도 뭐 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초선이 선서를 안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아신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하는데 주변 4강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주변 4강이 이해하고 협력을 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사전 설명을 하죠. 의회와 언론에 대해서도 가서 설명하라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분단 국가를 중시했지만 동시에 동맹 국가와 반도 국가로서 우리의 숙명도 이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지혜가 지금 더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러시아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매우 침체에 빠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하고만 잘 지내도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 설명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에 비해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4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이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했는데 끝으로 중국 러시아 반 반장을 해서 문희상 의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국회에서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 수의사회 회장을 겪었을 때 그때 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무쇠랑과 뭔가가 돌았어요. 쇠고기 소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 고기 좀 많이 먹읍시다. 그런 취지의 행사를 했는데 그때 문희상 씨가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그분을 모시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문희상 부의장한테 축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축사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소잔치에 돼지가 왔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국회의원 아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허겁지겁 갔어요. 예식장 바로 밑에서 문희상 선배를 만났어요. 같이 들어갔죠. 선배니까 문희상 선배가 앞서고 저 뒤따라가서 본주 교연 악수, 신랑 악수를 딱 끝나자마자 문희상 선배가 이러는 거예요. 소보다 송아지가 더 이쁘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가죠. 신랑 아버지하고 신랑 보더니 소보다 송아지가 더 이쁘다. 그래서 선배님, 사실은 제가 선배님 큰아들 만난 적이 있는데 확실히 소보다 송아지가 더 이쁘다. 그랬더니 우리 당 선배가 대답이 이래요. 이거 봐요. 나도 한때는 송아지였어.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붙었어요. 갸도 인자 소 됐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